자, 반갑습니다. 혁우입니다. 최근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카이스트 전세계 대학 평가에서 제외가 되었다. 2026년 평가 대상에서 제외 통보를 QS로부터 받았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을 만큼. 그래서 왜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해 카이스트 생명과에서 해외 교수 300명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저희 대학교 저희과 QS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저희가 뭐 졸업생들 평판이 어땠고 연구 실적이 어떤 것 같고 이런 것 저런 거 평가를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앞불싸 여기에 응답 완료해주시면 $100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문구를 포함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야, 흑우야 그냥 뭐 설문 참여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준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저희 리뷰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뭐 음료 하나 드려요, 공기밥 하나 공짜로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숨겨진 저희는 우리 이렇게 리뷰 이벤트 드셨으니까 절대로 2점 4점 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5점 주세요, 이런 게 약간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너네들 돈으로 교수들 포섭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QS에선 서양에서 칼같이 내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흑우야 뭐 그냥 대학교에 있어서는 그냥 본질적으로 연구 실적, 아니 교수들이 막 뭐 어디 나가서 필즈상 뭐 노벨상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상 받는 게 중요하지, 이런 그냥 언론사들의 세계 대학 평가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이게 요즘에 또 인터넷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갈수록 전국 대학 넘어서 전 세계 대학이 이런 QS 아니면 월드뉴스 랭킹에 목을 매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QS, 월드뉴스 이런 대학 랭킹에 있어서 해외 유학생, 석박사, 또 더 넘어서 교수들까지 우리 대학이 올지를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사실 인도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됐어. 우리나라 카이스트 뭐 서울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랭킹,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랭킹 순위에서는 너무 명확하잖아. 1초 만에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목을 매게 된다는 겁니다. 카이스트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럼 우리나라의 자랑 서울대는 어떠냐? 서울대 잘 나가고 있냐? 궁금하실 수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울대가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말레이시아 제1종합대학 말라야대에 수년째 밀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레이시아? 아무리 동남아의 약간 맹주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말레이시아 대학에 밀리고 있다고? QS 2025년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와 말라야대는 각각 종합 18위와 12위를 기록했다. 진짜 처참한 심정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흑우야 그거 그냥 호들갑 아니니? 그냥 한 대학이 좀 폼이 안 좋아서 한 해 정도 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대학 격차 2024년 3년에도 났고요, 지난해에도 났고요, 올해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서울대가 하위에서요. 그리고 게다가 또 말레이시아 대학이 약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것도 아니고요. 두 대학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국 대학들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1, 2등을 베이징 대학, 홍콩 대학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옛날에는 아시아 대학 순위 하면 뭐 폼 좋을 텐데 10위 안에서 3, 4개가 있던 게 우리나라 순위였는데, 이제는 연세대만이 9위를 차지했고 중국에 있는 대학들이 쭉쭉쭉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대학들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 그래 뭐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는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베이징대, 푸단대, 칭화대, 저장대 이런 중국의 본토 대학들한테 밀리고 있는 게 한국의 서울대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그거 중국 애들 뭐 들어가 있는 통계를 믿어? 중국 대학들이 뭐 QS에 로비하고 돈 주고 주작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서 보셨듯이 오히려 주작을 하고 그러려고 했던 건 중국의 카이스트였고, 이게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가 뭐가 부족해서? 요즘 뭐 중국에 있는 대학들 너무 많이 막 자원들이 몰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상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인정하겠어. 아니 그럼 왜 서울대가 동남아한테도 밀리고 있냐, 말레이시아 대학하고한테도 밀리고 있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부적인 지표를 한번 따져봤어요. 서울대하고 말레이시아 대학교 종합전수에서 밀립니다. 뭐 당연하겠지요. 근데 보면 논문당 인용수, 교수별 논문, 학문적 명성은 서울대가 말레이시아 대학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떨어지냐? 유학생, 외국인 교수 숫자 이런 거에서 압도적인 여류에 있다고 합니다. 94점 대 56점, 89점 대 30점. 엄청난 차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대학이 연구만 잘하면 됐지 왜 국제화 정도? 외국 인재 유치 정도? 이런 게 왜 월드 랭킹, 뭐 아시아 랭킹에서 반영이 돼? 그냥 노벨상 받고 뭐 논문 임팩트 팩터로 결정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항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표에서 이렇게 지표들을 집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년 전, 50년 전하고 연구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천재 한 명의 물리학자, 한 명의 화학자가 하드캐리해서 진짜 전 세계를 놀래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빅사이언스 시대다. 왜냐? 최근에 있는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사례들 찾아보면 입자 가속기, 우주 만원경, 유전체 해독 등 이렇게 되게 많은 자금하고 인프라, 팀워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회사, 한 나라에, 한 대학에 그냥 그 나라에 있는 학자들만 교류할 수 있고 그런 대학으로 남는다면 점점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표에 넣어놓고 대학의 연구적인 성과나 미래의 전망을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 여러 뭐 한국의 예전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임명되신 교수님들이 논문 성과가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또 심지어는 앞으로는 이것마저도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흑우 스토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 대단하신 분들, 한국 미래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메일을 주셔서 흑우 스토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데요. 이런 지점도 흑우스토리님이 다루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메일을 주시는데, 부족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메일까지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데, 서울 소재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 K모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교수 연봉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제대로 된 연봉을 주고 있지 못하다. 저희 전공은 미국의 3분의 1이나 혹은 그 이하다. 네이처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젊은 학자를 뽑고자 하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 왜냐? 연봉이 반토막도 안 되니까. 특히나 요즘 각광받는 그런 여러 전공들에서는 거의 5분의 1이다. 그 연봉 차이를 올릴 의지도 없고 돈도 없고 역량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 이외에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들이나 아니면 또 여유가 없는 게 한국 교수님들의 현실이다. 제 학교 커뮤니티에서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교수님인가 봐. 유명된지 약간 테뉴를 아직 못 받으신 조 교수님이 약간 쓰신 건데, 막 성균관대 한양대 바로 아래 위치한 공대 교수님이라고 해요. 논문도 내가, 아이디어도 내가, 심지어 연구비 처리 같은 행정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은 진짜 그러니까 방학 딱 되어서야 겨우 논문을 좀 한 줄 쓰는데, 그렇게 스트레스와 긴 워크로드에 목매이다 보니까 내가 동네 카페라도 나와서 논문 쓰려고 한다 하면 8시간 동안 한 페이지를 겨우 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야, 미국 이런 데서는 대학교에서 요즘에 뭐 교수님들 모실 때 3년 동안 행정 이런 건 아예 주지도 않고요. 그냥 강의도 면제해 준다고 해요. 연구에만 전념하라고. 교수님들 전성기에 연구 실적을 내시고 나중에 막 40대, 45살, 50대 됐을 때 학생들 가르쳐 주시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주 잠깐 흑우스토리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비교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오며 가며 이런 문구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바꾸시면 최대 몇십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거저줘, 뭐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술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조를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들한테 돈을 주는 구조를 따져보면 이해가 또 빠르게 되실 텐데요. 혹시 인터넷 가입할 때 이렇게 SK, KT, LG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 똑똑똑 저기요 저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알아보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안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런 통신사들은 자기 발로 매장에 들어온 고객보다 이렇게 비교원이라든지 외부에서 고객을 데려오는 마케팅 채널에 훨씬 더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요.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온 고객들은 잡아다 놓은 물고기다 이거죠. 비교원은 이렇게 통신사한테 받는 그 마케팅 인센티브를 인터넷이나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게도 나눠서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엔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엔 최대 30만원 모두 합해서 최대 128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휴대폰 약정 끝나고도 귀찮아서 아직 안 바꾸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비교원에 들어가서 비교해보세요. 비교원에서 가입하고 친구 추천까지 하면 4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받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혜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보시면 편하게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흑우스토리 채널을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흑우스토리 채널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한 가지 추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말씀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연구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IMD에서 발표한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4위. 가장 최근 데이터에선 더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요즘에 좀 더 각광받는 전공을 좀 찾아보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AI 인재 순위위 OECD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이다. 1, 2, 3등에 막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33등 그리스, 코스타리카, 한국. 어떻게 코스타리카에 밀리냐? 자, 근데 이제 AI 인재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다고 하죠.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중국. 중국 대단하다. 중국은 지키고 있어. 오히려 외국에서 유치하고 있어. 그런데 일본보다 더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 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프고 속쓰리는 건 이렇게 해외로 나간 한국인 과학자들이 국내로 돌아온 학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약간 연구 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이 요즘 완전히 위기라고 합니다. 왜? 서울대 공대 입학한 850명인데 여기서 100명 이상이 바로 빠져나간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데 시험을 다시 치러 가겠죠. 그런데 졸업생이 750명인데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 학생들이 그렇게 서울대 공대를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석박사 과정으로. 서울대 공대마저 정원을 못 채우고 미달이 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상황이 진짜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025년 전기대학원, 바로 얼마 전 이야기죠. 대학원 모집별 총 충원율이 서울대 이공계열 석박사 과정에 75%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아니 서울대 공대가 이래? 서울대 공대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되게 각광받는 약간 분야라고 하는 뭐 AI 분야 아니면 뭐 통계학, 수리과학부, 석박사 통합 모집에서 반을 못 채웠대. 통계학 역시 7명 모집에 4명이 입학했대.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왜냐하면 인재들이 뭐 대학교 밖에서도 성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간 자유로운 생각할 수 있고 또 가장 파릇파릇하게 새로운 생각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4년을 보낼 수 있는 게 대학인데, 대학에서 좋은 걸 가르치고 또 좋은 영향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제 욕심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대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한 격주 단위로 이런 주제를 좀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대 공대마저 미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똑똑하죠. 바보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석사, 박사를 따고 나면 갈 곳이 없다. 한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우리나라 약간 가방끈 빈 거
거 진짜 좋아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인구수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인구당 100만 명당 199명, 미국 130명, 일본 96명보다 2배나 더 많이 공부를 한 나라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아마 원하셨을 대학에 계속 연구를 하시고 막 그러려고 박사학위를 따신 거잖아요. 자, 대학에 교수나 아니면 박사학 연구원으로 취직하는 비율이 전 세계 어떤 비율보다 낮다고 해요. 취직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25%, 프랑스는 27%. 그럼 이런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어떻게 산업에 있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또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 되기 때문에 아니면 선제적으로 취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냐. 우리나라 취직 현실들 다들 잘 아시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박사를 따면 취득자의 30%가 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될 박사님들이 집에서 논다는 건 진짜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특히나 진짜 파릇파릇하고 연구에 가장 성과를 많이 내야 할 30대 미만에선 47%에 가까운 숫자가 실업자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대조차도 이공계 석박사 정원이 미달이 나고 있다고 하고요. 진짜 중국에서는 함부로 좀 무시하는 처사여서 좀 죄송하지만 중국에서는 공대를 졸업하고 정말 최고의 인재라고 하면 연봉 2억, 5억씩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의사를 졸업하고 나면 의사가 몇십만 명씩 나온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을 뭐 200만 원 이렇게 또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하면 새로운 걸 만드는,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는 이렇게 석사, 박사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그렇게 약간 유인 구조가 짜여졌어야 됐을 텐데, 우리나라야 20년, 30년 전 커맨딩 이코노미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딱 정부 정책으로 밀고 나가면 글로 가자, 강력한 드라이버가 있었던 때가 조금은 그립기도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그럼 이제 서울대 공대조차도 이렇게 미달이 나는 한국에 그럼 어떤 노력까지 하고 있냐.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뭐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놓여진 뭐 한국에 있는 대학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려 2024년 말에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공대 교수 10명을 함께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다. 하노이 과학기술대, 호찌민대 이런 데를 도우면서 서울대 오면 등록금, 생활비 전액을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어가며 베트남 대학원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있는 뭐 과학기술원대, 뭐 G스트, 카이스트 이런 대학교의 대학원생은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대학생들로 충분히 안 되니까. 자, 근본적으로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대학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다, 가난하다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정부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대학교 연봉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사실 2010년만 하더라도 사기업들 연봉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요즘에는 뭐 SK하이닉스가 성과급으로 1억도 주는 회사, 1년차, 2년차, 뭐 4년차 대리가 뭐 1억 5천, 2억을 받는 사회가 되었는데, 가장 혜택도 많이 받고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야 될 서울대 정교수 연봉이 1.08억에서 1.21억으로. 아니 어떻게 CPI보다 많이 올라야지. 이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재를 여기에 서울대에는 몰아놔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알겠어,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소멸하고 뭐 그 미만 대학 뭐 경쟁력 악화되는 거 알겠어. 근데 서울대만큼 R&D 능력, 교수들 인력, 인적풀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죠.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읽어본 교육계 인사분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등록금 정책, 제가 앞서 말한 등록금 정책 풀지 않으면 대학들 경쟁력 이미 많이 하락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줄어들 거다, 그렇게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의 대학교 정교수분들 중에서 조교수분들한테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많다. 이분들 뭐 BK21 이런 연구비 제한을 위한 제안서, 기획을 위한 기획서 너무 많고 연구를 위한 시간이 없다. 수업은 왜 이렇게 많냐? 어떤 대학들은 뭐 1년에 200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해요. 이러면 연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사실 창의력은 어느 정도 여유가 마련됐을 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창의력이 꼽힐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소신 발언하자면 흑우의 생각, 우리나라가 굉장히 한때는 자랑했던 대학교 진학률 있지 않습니까? OECD 중에서 탑이다, 70%, 80%다. 고졸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걸 좀 자랑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야, 미국 걔네들 뭐 47%밖에 대졸 비율 없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못해. 캐나다도 못해. 우리나라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게 좋은 건가? 지금은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저 같은 뭐 그냥 뭐 못 배운 사람은 그냥 뭐 기술 배우신 분들 그런 거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기술자가 되셔서 정말 요즘에 앞으로 갈수록 뭐 배관공 이러신 분들이 더 실력들이 존중받고 더 큰 사회적인 혜택을 받으실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대학들, 진짜 경쟁력 없는 대학들, 진짜 이게 구조조정을 해서 좀 될 것 같은 될성 싶은 애들한테 약간 몰아줘야지. 우리가 옛날부터 어땠습니까? 막 될성 싶은 애한테 땅 팔아서 와, 너 판검사 의사 해라 해갖고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약간 느낌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한테 국가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 좀 다 재정립해서 주요 대학한테 몰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죠? 싱가포르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